한 부부가 밤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열차는 중국의 장거리 노선으로 총 18칸짜리 긴 열차였고요. 이동 시간은 약 11시간. 꽤 긴 여정이었죠. 두 사람은 이번만큼은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침대 칸, 그러니까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몸을 쭉 펴고 잘 수만 있다면 긴 시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침대 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인실은 아니었어요. 한쪽 벽을 따라 침대가 3단으로 쌓여 있고 1층, 2층, 3층이 복도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돼 있었죠. 커튼도 벽도 없이 완전히 열려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복도에서 그대로 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지아와 남편은 중간층인 2층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침대는 조금 좁았지만 그래도 앉을 수는 없어도 눕는 거는 가능했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죠. 열차는 어두운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고 창 밖은 가로등도 불빛도 하나 없이 그저 새까만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열차 바퀴가 철로를 달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쯤 지아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남편을 살짝 깨웁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같이 가려고 이불을 살짝 젖혔지만 지아는 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자. 금방 다녀올게. 바로 아래층 1층 침대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아는 최대한 조용히 혼자 다녀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챙겨 들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아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남편 리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좀 멀 수도 있고 줄이 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열차는 여전히 흔들리면서 달리고 있었고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리는 잠시 다시 잠들었다가 열차가 크게 한 번 흔들리는 바람에 눈을 떴어요. 휴대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1시 30분. 지아가 자리를 비운 지 벌써 30분이나 지나 있던 겁니다. 그제야 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옆자리를 바라봤지만 지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침대는 그대로 비어 있었죠. 이상하다 싶었던 리는 급히 신발을 신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향했죠. 문을 두드려보고 안도 열어봤지만 지아는 그 안에 없었어요. 혹시 다른 칸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하나하나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리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리는 곧바로 식당 칸으로 향했어요. 밤이라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구석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승객 한 명뿐이었죠. 리는 식탁 아래 의자 밑까지 꼼꼼히 확인해 봤지만 지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일반 좌석 칸으로 이동했어요. 앉아서 가는 칸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았고 통로도 좁아서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했고 혹시 이런 분 본 적 있으세요? 작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살짝 뜨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다시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아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쯤 되자 리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건 아닐까? 어디에선가 다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점점 더 불안한 생각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아가 스스로 사라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간 걸까? 이쯤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른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아가 처음부터 열차에 타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남편 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상황과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타게 돼요. 그런데 비행 중에 갑자기
딸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공은 당연히 기내에서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승무원, 다른 승객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죠. 처음부터 이 아이는 비행기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인공은 현실과 싸우듯 딸이 정말로 탑승했었다는 걸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아의 상황도 딱 그 영화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만약 지아가 진짜로 열차에 타지 않았다면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설명돼 버리니까요. 하지만 남편 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아는 분명히 자신 옆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근처에 있던 승객들 역시 지아를 분명히 봤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즉, 지아는 확실히 열차에 탑승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 리는 열차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아의 사진을 보여주고 화장실 문도 두드려보고 지아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지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전화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건 통화 연결음 뿐이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전화를 걸던 중 갑자기 그의 핸드폰에 지아의 번호가 뜹니다. 놀란 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보? 지아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지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당신 아내분이 여기 있습니다. 병원이요? 열차 안에서 분명히 사라졌던 아내가 어떻게 병원에 있다는 걸까요?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고 중간에 정차한 적도 없었으며 출입문도 모두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이라뇨. 남편 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아가 있다는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끊이지 않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 목소리는 분명 지아였어요. 늘 듣던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의료진은 계속해서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지아는 좀처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멈출 줄 몰랐고 리는 문 앞에 선 채 두 손을 꼭 쥐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뒤 그는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아는 열차에서 떨어진 뒤 몸의 절반 가까이를 크게 다쳤고 왼팔, 왼다리, 그리고 오른발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3개의 팔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지아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남은 상처가 아니라 이미 없어진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없는 팔에서, 없는 다리에서 마치 누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묘한 고통이 계속해서 느껴졌고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환상통, 실제로는 없지만 뇌가 여전히 그 팔다리가 존재한다고 착각해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 현상이었습니다. 지아는 하루 종일 그 통증에서 시달렸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까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겪은 건 단순한 사고라고 부르기엔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날 새벽 지아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조용히 복도를 따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열차 바닥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녀가 밟은 건 복도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바닥처럼 보였던 곳. 하지만 거기엔 덮개처럼 덮여있는 판이 있었고 그게 순간적으로 툭 아래로 열리면서 지아는 그대로 열차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달리고 있는 기찻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열차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달렸고 지아는 무방비 상태로 20량이 넘는 열차에 그대로 치이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왼팔, 왼다리, 오른발이 잘려나갔고 몸 전체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끔찍한 사고였죠.
하지만 지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철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눈앞엔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밤하늘만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그나마 움직일 수 있던 건 오른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또 다른 열차가 오기 전에 선로에서 벗어나야 해. 그녀는 남은 팔 하나로 철로를 붙잡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신의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다시 깨어나고 또 조금 더 기어나가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로 바깥으로 몸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지아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 사건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바로 이거였죠. 아니 대체 어떻게 열차 바닥이 열릴 수 있었을까? 사고가 난 곳은 아무 표시도 없는 그냥 평범한 복도였어요.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바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원래 열차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였어요. 그래서 바닥 아래엔 정비를 위한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위를 덮개로 막아둔 구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덮개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아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평소처럼 복도를 걷다가 그 위를 밟았고 그 순간 뚜껑이 밀리면서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관리 부실이었죠. 하지만 열차 회사의 반응은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무책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그런 구조는 없다 라고 주장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자 출발 전 점검은 제대로 했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지아는 열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몸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치료, 재활,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상을 요청한 거죠. 하지만 회사 측은 요구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라며 선뜻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라며 그들의 입장은 줄곧 그런 식이었어요. 지아는 사고 이후 열차 회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3개의 팔다리를 잃었고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아가 청구한 보상 금액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재활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용, 집을 장애인용으로 바꿔야 하는 공사비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약 11만 달러,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항소를 거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아가 받은 금액은 약 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열차 회사 측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흰 출발 전 점검을 다 했고 당시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했죠. 심지어 지아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의 공식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사고의 가장 큰 적은 무책임합니다. 지아는 사고 이후 무려 190일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야만 했어요.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앉아보지도 움직여보지도 못한 채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반복된 건 죽은 살점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상처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썩어 들어갔고 감염을 막기 위해선 죽은 살과 살아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가려내서 잘라내야만 했어요. 작은 가위와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그 순간들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죠. 게다가 지아의 온몸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얼굴 곳곳에도 멍과 상처가 남아서 거울을 마주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우연히 마주한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지아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가 괴물 같아 보여. 사고 이후 힘든 건 지아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리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혼자 있을 때마다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괜찮은 척은 했지만 정말 괜찮진 않았던 거죠. 지아의 동생도 간병을 계속하다가 지친 나머지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아는 지금도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고 있었죠. 밖에 나가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열차 회사는 사고 이후 아무런 사과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도 지아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사건은 끝이 났지만 지아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